이 시세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수합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 대금이에요. 내 돈을 얼마를 써야만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출 실적에 따라서 매매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매출 실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매매 금액을 산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회사를 매각을 하는데, 아니 내 회사는 왜 이거밖에 못 받는 거야? 이거 업자놈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본인들 스스로 금액을 올리는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론화 시키기는 변수가 있지만 좀 가볍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합건설 중에서 토목공사업을 제가 그래프로 가볍게 만들어 봤어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는 이 매출이 작은 구간, 이 매출이 작은 구간은 이제 매매 금액이 좀 저렴하다는 이야기겠죠. 사는 사람도 많고 뭐 파는 사람도 많고, 이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 이상급이 되면 이제 인수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실적 대비 매매 금액이 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는 것을 표현한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공사업인데 제가 좀 이상하게 표현을 했죠. 애매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 이 실적이 커질수록 매매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요. 이 토목공사업에 비해서 업체 수가 너무 많아요. 이제 양도 양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양도 금액이라는, 매매 금액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이 건축공사업은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빌라 공사 하시는 분들, 뭐 주택 하시는 분들, 뭐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 저기 펜션 사시는 분들,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업체들이 본인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M&A 시장에 나오니까 매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건축공사업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현장 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뭐랄까 관리가 좀 안 되는 거죠. 공무나 격리분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매매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적이 많더라도 관리가 안 됐으니까 시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매출이 뭐 100억 이상이다,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에다 이제 광급 공사도 조금 하고 회사 이제 재무 구조도 탄탄해서 신용 등급까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금액이 확 뛰죠. 이제 대규모 공사를 수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등급 이상의 회사들만 이제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문 건설로 예를 들면 도장이라든지 금속 창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도장이나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 공사도 받을 수 있고 정부공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원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정부공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나오는 공사를 하는 업체들보다 앞서 이야기한 건축공사업, 뭐 빌라공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청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백날에도 금액이 안 오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톡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 뭐냐, 이제 실적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회사 오너가 회사 관리를 너무 탄탄하게 했다, 그래서 신용평가 등급이 높다라든지 혹은 시공 능력이 더 높다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매출이 낮은데도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협력업체 등록하거나 할 때는 실적보다는 시공 능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좀 이제 특급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협력업체 등록하는데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금액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철콘 단일로만은 힘들고,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토공하고 철콘이 붙는다던가 아니면 토공 철콘 상하수도가 붙는다던가 이렇게 업종을 여러 개 하는 경우 높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매출이 작더라도 회사 관리가 잘 된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수하기 좋지 않은 회사라는 게 조금 개념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금액이 싸다, 여기도 싸다, 두리뭉술하게 관리가 안 된 업체
업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된 업체라는 게 그냥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업자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건설에서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업체라든지, 혹은 장부상에 무의미한 계정이 있는 업체들, 회사를 양도양수하게 되면 회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쓸모없는 건 버리고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정리할 수 없는 장부상의 계정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일부분. 근데 장부상에 나쁜 계정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고 찾다 보니까, 이 M&A 시장에서 나쁜 것들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가지급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라 할까, 좀 이론은 있는데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급금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가지급금의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서 이 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는 거지,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등록 기준이 부실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하면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은, 여기 나온 이렇게 금액이 낮은 이런 구간에 있는 회사들, 이런 경우는 그냥 인수를 하면 안 돼. 이 회사를 그냥 쭉 잘 끌고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거래가 돼요. 이런 회사들은 어떤 분들이 사시냐면, 이제 큰 프로젝트 하나 이제 하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큰 공사 때문에 이 한 건을 보고 인수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날 때쯤에 이 회사는 폐업하게 되는 회사들, 이런 건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좋은 시각으로 보진 않는데, 뭐 거래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냥 뭐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이 재고자산, 회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부상에 정리가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이 낮게 떨어지지가 않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데, 인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싸면 나쁜 거다, 이 인식은 쉬운데, 금액이 안 싸니까 나쁘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냥 왠지 나쁜 게 같이 딸려온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수자의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를 양도양수하는데 깔끔하게 양도양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특정한 인수자는 잘 활용하게 되면 엄청난 또 금전적인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장부상 나쁜 계정이에요. 이익잉여금. 이거는 그냥 안 보이는 혹덩어리를 그냥 같이 가지고 오는 느낌이야.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한 시간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시세, 이 양도 금액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서 이 회사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를 가지고 오는지 이 회사를 가지고 오는지 매출 실적만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인수하는 쪽, 회사를 사려고 하는 쪽은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실적이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매매 금액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M&A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저희 같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표현하자면 상품화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차 시장 같은 데 보면 기스도 나고 상처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업자 손을 거치면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재판매되는 그런 과정. 이 컨설팅 업체들도 이런 회사들을 양도양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곤 합니다. 이제 좀 잘못된 것을 손을 본다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이제 회사들이 있죠. 양도양수를 하는데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M&A를 하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저히 이 회사는 꺼림직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소개하기 싫은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한 20년 정도 됐죠. 우리나라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제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뭐 이런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왔고 최근에도 그렇게 인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하면은 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해요. 당신네들이 결정했잖아. 결국은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을 많이 해보셨던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단골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지 않아요. 알아서 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를 합니다. 단골을 삼을 만한 이제 컨설팅 업자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이런 시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일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직거래라는 걸 할 때는 지인을 호출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년에서 7, 8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직거래 시장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그때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뭐 이런 부분은 참고하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